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3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에 걸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조금 뒤인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지금 현장 그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들어와서 단상에 섰는데 이한석 시민사회부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그러면 박영수 특검이 직접 발표하는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수원 13기고요. 검찰총장보다도 연수원 기수가 높기 때문에 수사 원래 결과 보고에 앞서서 지금 박영수 오늘 이 특검이 보고가 직접 발표하는 것 같은데 지연된 일단 들어보시죠.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가 며칠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발표 및 청와대와 국회 보고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참여한 우리 특검 수사에 참여하신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특검보 박충근 변호사, 특검보 이영복 변호사, 특검보 양재식 변호사, 특검보 이규철 변호사, 수석 파견검사 윤석열 검사, 수사지원단장 어박용 국장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이번 특검 수사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드린 후 사전에 배포해드린 보고서에 따라 수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관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루갈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남은 국민적 기대와 소명을 검찰로 되돌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자료들이 특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찰도 우리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특검도 체제를 정비하여 공소유지 과정을 통해 진실을 여러분께 증명하는 역할을 더욱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배포된 수사 결과서의 내용대로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부터 제5장 제도 개선 사항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특별검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 1일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특검 구성원들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등 총 120여 명으로 조직은 크게 4개 수사팀과 대변인 수사지원단으로 구성하였고 특별검사보 3명과 수석 파견검사를 각 수사팀장에 1명의 특검보를 대변인에 각 배치하였습니다.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 중 검찰 수사기록 4본 5만 5천 페이지를 인계받아 조기에 기록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수립했고 2016년 12월 21일 현판식과 함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15개소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것을 기점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총 46회의 현장 압수수색, 컴퓨터 등 554대의 저장 매체와 364대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사건 관계인 조사 등 다양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 주요 수사 사건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등 사건입니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재용 및 삼성임원 3명을 뇌물 공여죄 등 관련 법규로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최순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및 배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하여 홍한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에게 내부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지시하고 홍한선 본부장은 위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 결정을 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건으로 문영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홍한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건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동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정유라의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입니다. 정유라의 평당고 및 이하여대 입학, 청당고 및 이하여대 재학 중의 학사 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관한 사건입니다. 이하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합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최순실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하였고 청당고 학사 비리와 관련하여 대한승마협회장 또는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장 명의의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5부를 청당고에 제출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최순실 민관 인사 및 이권 개입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 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음 비선 진료 및 특혜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식 의료진이 아닌 자들이 대통령을 상대로 진료 행위를 하고 그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을 밝힌 사건입니다. 김영재의 처이자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박채윤을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고 안종범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입니다. 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영재, 김상만을 의료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대통령 자문위 정기양, 최순실이 일가의 주치의격인 이임순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적 의료 체계가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제에 출입시켜 대통령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수십 대의 차명폰을 개통하여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제3장 의혹사항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최순실과 그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관련입니다. 특검법 제2조 12조에 근거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최순실 일가의 재산과 관련된 사항을 망라하여 약 총 28개 의혹사항으로 정리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조사를 위하여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수많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연 인원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대상자들의 현재 재산 파악과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에 대한 의혹사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확인된 최순실의 현재 보유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추진 보전 명령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확인된 최순실의 부동산은 36개,
신고가 기준으로서 약 228억에 이르고 최순실 일가의 부동산은 178개 2,230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재산 보유 사항과 도출된 관련 의혹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진척은 있었으나 재산 형성의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동안의 조사 사항을 정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정에 관련된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정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비손 진료 및 특혜 의혹 특검법 2조 제14호입니다.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이 2013년 3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 또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제4장 검찰 이관 사건은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리 사건 및 정유라 입시 및 학사 비리에 관한 사건인데 모두 검찰에 이관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5장 제도 개선 사항에 관하여는 특검 수사기관의 문제, 공소유지 지원 관련 문제, 군사시설 보호시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도사항에 잘 기재하여 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를 참조했으면 합니다. 이상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간략히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들 여러분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미력한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수 특별검사가 특검이 활동을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나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여러 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SBS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은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한석 기자, 네.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일단 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해서 네. 기소했다는 내용 쟁점별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한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삼성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 포인트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단순히 이 삼성물산의 합병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순실에게 회사 돈을 횡령해서 지원을 한 거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고 어제 저희가 보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를 대가로 이제 그 우익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했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의 뇌물죄 사건을 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분명히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역시 핵심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이 문화예술계 창작권을 침해한 사건이다. 잠깐만요, 이한석 기자. 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 하나 정리해서 발표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돼서 문영표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연루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사건 이렇게 두 개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한석 기자가 설명하려고 했던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마도 이번 특검에서 가장 큰 성과,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후에 또 다른 큰 성과라고 한다면 블랙리스트 건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 현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들을 상대로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창작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래서 지원금을 배제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문화부 장관 등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를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다음 쟁점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 쟁점별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발표한 내용을 쟁점별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 뇌물 공여 사건, 두 번째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사건, 세 번째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 자, 네 번째는 이화여대 청담고 입시 및 학사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유라 씨, 그러니까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 직전부터 이미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서 이화여대의 학생 처장까지 모든 학장들이 나서서 정유라의 입학을 도왔다. 사전에 계획된 범죄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경희 전 총장 구속됐고요. 또 남궁건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까지 이화여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안으로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민관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결국 그 독일에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활동을 할 때 큰 도움을 줬다는 KB 이상화 본부장의 이제 인사권에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게 부탁을 해서 안종범 주 추석을 통해서 KB 쪽 하나은행 쪽에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사비리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인물이 하나 그동안 잘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불거진 인물이 하정희 순천향대 조교수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나왔던 사람입니다. 예,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분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총장의 만남을 주선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고 그 구속됐던 이화여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이인화 씨 소도가 네네네. 그 강의를 예. 대신해서 수강하도록 하고 누군가 또 시험도 대신 보게 한 그런 알선을 해줬다. 알선을 해줬다. 이 혐의입니다. 예. 예. 그리고 자, 그 다음 나온 게 최순실 민간 인사 이권 개입 사건 지금 설명을 해 주셨고 비선 진료 특혜 의혹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한번 그 토론회에서 건강이 어떠시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의료 시스템이 붕괴됐다. 다시 말해서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선 진료의 문제점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 김영재 원장, 그밖에 기타 여러 교수들, 주치의로 임명됐던 교수들의 비선 진료 행위들이 일부 인정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선 진료의 핵심은 결국 이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어떤 실질적 진실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의혹사항 정리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 우리가 윤전투 행정관 명의로 개통됐다 이랬는데 지금 수사 결과 발표 보면 이영선 행정관이 그 차명폰을 개통한 걸로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의 휴대전화, 이영선 행정관의 명의로 만들어진 차명 휴대전화가 결국 이 대통령과 최순실 또 비선 실세의 최순실 씨 한 라인으로 사용됐다. 이런 수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명폰 개설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이영선 씨를 기소했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더 2016년 지난해 4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국내와 해외에서 서로 573번 통화를 했고 특히 최순실이 지난해 9월에 독일로 출국해서 10월 30일 귀국할 때까지만 해도 127차례 통화를 했다. 이 내용을 특검이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발신지나 수신처가 청와대 관저로 명확하게 확인이 됐다. 이런 내용을 특검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청와대 관저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에 좀 의문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는 이른바 전파 통제하고 이런 데 아니냐. 근데 이런 게 나오느냐. 어떻습니까? 그럼 객관적으로 그 기지국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 전파라는 거를 서로 이제 통화를 하려면 기지국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오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 일대에 관저 일대에 그 수신 기지국을 통해서 확인이 됐을 겁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500여 차례 통화가 청와대 관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특검이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특검이 여기서 조금은 좀 한 발 뒤로 빼는 듯한 표현이 있는데, 자, 발신 기지국이 한 번의 예외 없이 청와대 관저인 사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기간 당일 전화를 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발신 내역이 전혀 없어서 대통령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두 가지는 근거로 들었는데 이 전화번호가 대통령 차명폰 번호로 강하게 추정되었다. 네.
확인되었다는 표현을 안 썼네요. 추정되었다라고 표현을 썼어요. 현재까지 결국 이제 검찰이라는 특검이라는 게 팩트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영선 행정관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의심된다라는 강한 추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을 썼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가지로 쟁점을 정리를 해서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오늘 관심은 말이죠. 오히려 맨 마지막 부분에 박영수 특검이 간략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의혹사항 조사 결과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또 하나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사항, 이 2가지 내용 발표를 했고요. 나머지 검찰로 이관했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사건, 박근혜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 이 3가지가 더 눈길이 가요. 일단 첫 번째 의혹사항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재산. 네. 특검이 이걸 왜 조사를 했고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결국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재산을 조사했다는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과 최순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제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죠. 특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특검은 그런 표현 또 쓴 적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쓴 적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이 법리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연인 두 사람이 같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법리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최순실 재산을 결국 특검이 계속 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태민 씨,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일가 시절부터 이제 시작돼 왔던 재산 형성 과정, 박근혜 대통령, 상당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재산이 좀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과정에서도 핸드백도 사고, 여러 또 옷 같은 것들이 구비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도 결국 최순실 씨가 대납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재산을 포괄적으로 확인해 봤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초반에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했지만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수사는 절반밖에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로 이관했다라는 건 앞으로 남은 재산 내역을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 달라라는 요구와도 같은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파악된 최순실 일가의 재산 총액 2,730억 원, 부동산만 2,230억 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500억 원. 상당히 거의 재벌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네, 그 정도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7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최 씨 일가가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최순실의 부동산이 한 228억 원 정도고 네네. 예금은 구체적으로 최 씨 것만 따로 떼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최 씨 일가 전체적으로 500억 원 정도 된다. 상당한 자산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조사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상당 부분 사실 오늘 재밌는 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주에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라고 기류가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쪽에서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이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최소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재산 형성 과정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재산 과정이 중요하냐. 그래서 수사를 했던 건데 대통령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으니까 약간 좀 허무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특검이 공개한 의혹사항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구국봉사당 관련 3개 의혹사항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서거 시 청와대 금고 안에 있던 재물의 존재 관련 3개 의혹사항, 영남학원 정수장학회 등 의혹사항이 있고 1994년 고 최태민 사망 당시 동인의 재산 규모 및 행방 관련 4개 의혹사항. 그야말로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려고는 했는데 시간도 짧고 또 범죄 혐의, 불법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나와 있는 최 씨 일가의 재산 관련 그리고 두 번째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대통령의 행적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오후에 미용사 SBS 이세영 기자가 특종 보도를 한 겁니다만 미용사를 불러다가 오후 2시에 그러니까 머리를 한 걸 확인을 했지만 그 이전에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후까지의 행적이 확인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근거로 뭘 드냐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청와대 관저의 당시의 관저 일지라든지 아니면 뭐 식당 일지라든지 이런 대통령의 행적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근거를 갖고 우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대면조사도 없었고요.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고 또 관련 인물들에 대한 윤전주 행정관이라든지 이영선 행정관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 간호장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은 왜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어떤 진술을 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없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어느 정도 이 실체적 진실과 좀 부합하는 내용들의 진술이 있었다면 설명이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 간호장교들이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특별한 의미 있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 이세영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것처럼 미용사와 분장하는 자매 조사를 했더니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는 머리 손질하지 않았고 오후에 급하다라는 연락받고 안국동에서 만나서 이영선 행정관이 모는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평소에는 한 40분, 50분 걸렸던 머리 손질이 이날은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빨리 좀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20분에서 25분 정도 만에 끝냈다. 이 내용 하나 새롭게 공개한 내용 말고는 그렇습니다. 밝힌 내용이 없고 가장 궁금한 거 지금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났던 4월 16일 오전 10시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오전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특검이 이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서 검찰로 넘긴 사항들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특검이 의도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관여 부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일단 뇌물 관여 부분 어떻게 명시해서 검찰로 넘긴 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전에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번에 공소장도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그 공소장을 공개 안 하기로 한 이유는 결국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고요. 탄핵 심판 여부에 떠나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 사실 공표라는 비판 또 우려 같은 게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현재 검찰이 대통령 대면 조사를 준비를 해야 되고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필요한 것 결국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입니다.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들은 저희가 어제 SBS가 8시 뉴스로 계속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수백 개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한 몇 가지가 저희가 공개를 했죠. 대표적인 것들이 알고 보니까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를 서울로 국내로 돌아오도록 지시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제 정유라 승마 비리 의혹이 처음 언론에 제기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차명 전화로 수차례에 걸쳐서 최순실 씨와 통화한 내역이 드러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의 또 새로운 증거들 저희도 공개를 했죠. 또 하나는 최순실 씨를 삼성이 지원을 했고 지원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를 해서 우익단체 지원까지 요구했다. 또 이런 흐름들, 다시 말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과 최순실, 현 정부의 탄탄한 공모관계와 삼각관계, 또 이 정경유착고리 이게 규명이 됐다. 이렇게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찰로 넘겼습니까? 어디까지 조사했다고 하면서 검찰로는 어떤 내용을 넘겼죠? 수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완이라면 미완입니다. 특검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특검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해서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국한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포괄적인 계좌 추적과 포괄적인 의혹들에 대한 수사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결국 이 부분으로 기소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법무부와 또 검찰, 우병우 전 수석의 부당 개입 의혹 그리고 우 전 수석의 이제 개인 비리 의혹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사실 그 가족 회사 정강으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일부 포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쟁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과 계좌 추적 자료 내용은 그대로 검찰로 자료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검찰도 바로 이 개인 비리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병우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정강 관련한 의혹은 일단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네. 그런 원초적인 한계가 있었다. 물론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했네요. 직권남용. 또 문화체육부 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좀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넘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쟁점별로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전해드렸는데 좀 여유가 되면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왜 늦어졌는지를 굳이 설명하는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박영수 특검의 개인 소회 그리고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부분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발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 처음부터 같이 앉아 계셨는데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정치평론가 박성환 박사 그리고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음 원장님, 오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박영수 특검이 미완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완의 배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었죠. 제한된 기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비협조 이 두 요인 때문에 미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 얘기하면은 직접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또 주변의 청와대 비서진들도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간에 응하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역대 특검 중에서 국민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아마 유일한 특검이 아니겠는가. 이번이 12번째 아마 특검법 제정 이후로 된 거죠. 칭찬을 받았고 바로 수사기간이 종료됐던 날 28일과 이번 3월달 2일에 거쳐서 갤럽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1%가 특검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칭찬을 했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쪽은 26%에 불과해서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심지어는 초반에 박영수 특검 임명에 대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추천했으니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이번 국면에서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물론 특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일부 세력은 특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심지어는 해체 주장까지 했습니다만은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많은 성과를 거뒀고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이제 검찰로 넘어갔고요. 나머지 공소 유지를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게 주목거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갤럽 조사 말씀을 김만우 원장이 하셨는데 검찰은 수사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도가 없다 해서 수사를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쉬운 측면은 좀 인상비평적인 측면이 있지만 검찰로부터 상당히 잘된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특검 90일 동안 뭘 더 진전시켰냐의 부분에서 국민들이 그냥 얼핏 기억남는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것 외에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 특검의 이름에 걸맞는 그 핵심들을 정확하게 90일 동안 파악해냈느냐. 검찰의 이전에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 성과를 질적으로 뛰어넘는 수사 성과를 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거부했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대통령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었겠지만 기존의 검찰 조사를 질적으로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오늘 하나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 이한석 기자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 보통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 하나 있네요. 왕십리 운동치료 원장님도 들어가십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또 추가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한석 기자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도 이건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상당히 그 비선 진료의 폭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주사나 기치료뿐만 아니고 이제 운동 아저씨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의 규모 어떻게 보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그 관저 일지라든지 핵심은 관저 일지거든요. 관저 일지가 확보가 되면 그 외에 현재 그 사실의 특검 수사라는 게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의혹들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간접적인 방식의 조사밖에는 지금 가능한 사항이 아닙니다.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저 일지를 확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소환자들, 그러니까 출석했던 그 관저를 출입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파악을 한다면 더 많은 비선 진료를 했던 인물들에 대한 좀 명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주사 아줌마는 또 언론에 보도됐던 73살 백모 씨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확인됐다. 백모 씨가 최순실 씨에게 주사를 놓은 사실은 확인됐지만 청와대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 그렇게 또 특검이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왜 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느냐. 수사 기간 만료 하루 남겨두고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그래서 청와대와 국회에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유로 늦어졌다. 기록 정리하는데 오래 걸렸다. 또 하나, 지금 수사 결과 발표하는 거 놓고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하기 직전에 밝힌 소회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짧은 기간이지만 열과 성을 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저희 특검팀원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 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 수사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입니다.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루갈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영수 특검이 국민 앞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특검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한석 기자. 네. 오늘 박영수 특검 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놓고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다. 네. 명백한 유죄다. 네. 불법이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돼 왔거든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네. 그렇죠? 박영수 특검팀이 이런 수사 결과 발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27일 날 황교안 총리 측이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한 이후부터 사실상 준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은 사실 제가 볼 땐 정치적인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검찰의 공보 준칙이라는 게 있는데 특검도 검찰의 공보 준칙에 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수사결과 발표라는 시점은 뭐냐면 재판에 넘기는, 그러니까 다시 사건을 기소하는 시점에는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미 사건을 기소한 다음에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왜 수사는 이미 2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번 주에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는 이번 주 초에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서 왜 발표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건 아무래도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가장 불쾌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다라고 이제 박 대통령께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박영수 특검의 소회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랄까요? 그 명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막을 하나 이렇게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사 결과 보고는 국민에 대한 의무. 박영수 특검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김만우 원장님 어떻습니까? 특검의 주장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특검이 왜 이렇게 일주일이나 늦게 수사 결과 발표하고 또 헌법재판소 최종 탄핵 심판 결정 선고에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
특검의 입장 어느 쪽에 특검의 김만호 원장님 입장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리를 했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갑자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불수민이 하루 전날 결정됐었기 때문에 일정하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로 전부 서류를 넘기는 것도 특검의 수사가 종료된 3일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이현석 기자가 잘 지적했지만은 그런 논란과 비판의 여지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 언급을 피했지 않습니까? 아마 앞부분에서 뇌물 관련해가지고 최순실과 공동으로 공모해서 이런 정도 한 번에 표현했던 것에 불과하고 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특검에서 최순실을 그걸 일반 검찰 말고 특검의 최순실을 추가로 기소했던 내용에 보면은 20쪽에 달하는 내용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언급이 200번에 걸쳐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논란을 가급적인 피하려고 했던 부분은 특검이 그 정도로 오히려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걸로 평가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검찰 조사가 나왔을 때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디 가버렸나 했었는데 보니까 끝날 무렵에 다시 나타났네요. 지금 오늘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할 말이 많겠죠. 어쨌든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론을 불과 며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합이 있었죠. 뭐 특검팀하고 기자들하고 회식한 자리, 그다음에 삼성동 자택 문제가 오늘 모든 언론에 이제 보도됐지 않습니까? 삼성동 그 사저가 사실은 그 최순실 씨 일가에 의해서 구입된 것이다.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즉각 반박을 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마지막 판결한 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떠한 관계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공동체인가. 그다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 박근혜인가. 아닌가 이 문제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단순히 아는 지인인 것이고 여성으로서의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을 도움받는 그런 지인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기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지인이 없으세요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을 기각하든 인용하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그다음에 삼성동 자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어떤 헌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검 활동 관련 이 부분은 좀 사주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초기에 특검으로 넘어가기 전에 검찰 수사를 할 때 과연 우리나라 그동안의 검찰의 속성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주변 관련 문제를 정말 법 취지적 근거에 수사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검찰이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중요한 배경에는 검찰 스스로의 자성과 자시도 있었지만은 이후에 계속될 특검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내용하고 기존의 검찰 수사 내용하고 만약에 괴리가 있다면 검찰의 문제 될 수 있다 하니까 특검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검찰을 독려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거꾸로 또 특검의 수사 결과가 새로운 검찰의 수사를 독려할 수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는 검찰의 수사라든가 특검의 수사 둘 다 별 볼 일 없다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검과 검찰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렇습니다. 측면은 좀 제기돼야 될 것 같은 것이 물론 특검이 뭐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뭐 소속 당원들인 검사들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탄핵 국면에서 야당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어차피 정치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특검이라는 배였다는 것이죠. 거꾸로 특검이 아니고 검찰이 이 정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을 때 야당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를 유추해 본다면 어쨌든 특검도 고도의 어떤 정치적 판단 속에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단 하나 높게 평가해야 될 것은 만약에 검찰이 이런 정도의 수사 결과를 냈을 때 국민들이 60몇 프로가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인가. 그 얘기는 거꾸로 향후 이런 국민적 관심이 많은 어떤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 어떤 신뢰를 제고하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좀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전에 박영수 특검이 얘기한 게 정치적 오해를 고려해서 수사 결과 발표는 대단히 간략하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결과, 제가 그 결과 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99쪽, 100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를 한 10분 조금 넘은 시간에 발표를 한 걸로 봐서는 정말로 간략하게 발표를 했다. 그 부분은 뭐 박영수 특검 얘기가 많은데 정치적 오해를 고려했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읽어서 발표하면은 거기에 범죄 혐의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공모관계가 이번 공모관계를 규명하는 게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입니다. 공모관 발표를 구체적으로 했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어떤 관계냐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을 겁니다. 실제로 공소장도 그런 유의 내용들이 한 200여 개 정도가 적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게 발표했다면 심각한 정치적인 갈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오늘 특검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상당히 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검이 이제 수사 결과 다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관여 혐의, 또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특검이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권력형 범죄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반응을 보였는데 검찰이 이 기록 넘겨받았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로 수사할 수는 없죠. 일단 김수남 검찰총장 측의 입장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그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서 박 대통령의 신병 여부에 따라서 당장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이 정무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군다나 만약에 김수남 검찰총장 입장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자연인 신분이 돌아왔을 경우에 수사를 안 한다, 소환을 안 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검찰은 현재 수사 방식, 우리의 시간표대로 가겠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면 기각된다면 뭐 물론 수사는 다시 1년 정도 미뤄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인용 선고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선거 국면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2달 동안. 그러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현 정부 인사들이 여럿 거론되는 이번 수사를 검찰이 선거 기간 내내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서 좀 그때의 정치적 지형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수사하면서 이뤄낸 뭐 성과라고 할까요? 이걸 숫자로 쓴 기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네요. 122명의 수사팀인가요? 수사팀이 122명. 그렇습니다. 구속한 피의자가 13명. 압수수색은 46번. 그리고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30명. 네. 수사 대상은 15개. 이 모든 게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합니다. 뭐 수적으로 많을 뿐만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포함된 특검이었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지만은 정치 권력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자가 포함된 수사에다가 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재벌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까지 포함된 수사였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의 상태로 넘어가 있고 조금 초점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또 대통령 탄핵과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대통령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로 넘어갔을 때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인데 이미 수사를 준비하는 단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현재 탄핵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또 대통령 자신도 현재 결정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이것도 같이 변수가 될 걸로 봅니다. 사실상 이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정무적 말씀을 하셨는데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뭐 만약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뭐 연말까지 가는 것이고 인용됐을 경우에는 바로 대선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선 국민에서 지금 현재 검찰이 이걸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인용을 전제로 한다면 차기 정부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영역으로 이 사건이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한 1년 시끄러웠지만 일단 특검 수사 발표로서 국민들의 마음에 100%는 들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단락되는 장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특검이 90일 동안의 수사 기간, 수사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도 90일 넘게 특검을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특검을 취재했던 기자로서의 소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 출신입니다. 이번에 검사들 숫자만 해도 20여 명 안팎의 숫자가 되는데 거의 미니 중수부, 그러니까 중수부 정도의 인력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특별검사로서 특별 중수부를 이끌어왔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특검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지금 오늘 수사 결과 발표한 것만 해도 대략 7개의 항목입니다. 하나의 항목, 하나의 사안을 미니 중수부 팀이 붙어서 수사하는 것도 최소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수사 하나의 테마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7개의 사안을 좀 적은 인력과 적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인프라 바탕으로 70일, 실제 수사 기간은 70일에 불과하단 말이죠. 70일 동안 수사를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계서열 1위, 삼성 뇌물죄 수사 이재용 부장을 구속시켰다는 것,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점,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성공적인 수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동안 특검 취재했던 기억 그대로 삭제하지 말고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기록으로 한번 남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90일, 이한석 기자가 쓴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제도 개선 사항도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 그것 때문에 미완이었다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수사 기간 6개월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청와대 압수수색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직접 그동안 9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하게는 1시간 뒤 오후 4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1시간 뒤에 어김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